설가와 이랑이라는 공연 중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제하고 딱 맞는 가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나를 덜어내고 너를 참는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우리라는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참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제가 한 달 전에 간절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와 상당히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행과 선하는 건 동행. 우리는 노년은 이제 뿐만 아니라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나 이것들을 하죠. 추진하죠.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런 한 나라의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게 가시화하게 하는 것인데 추구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한 나라의 문화 정책의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리시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서 품위 있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품위 있는 사회라는 책의 핵심 문자가 어떤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 제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품위 있는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분류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너는 100만 원 이하를 보니까 기초자산 수급자야. 너는 120만 원 보니까 기차 상위 매칭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산의 유무에 따라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품위 있는 사회는 그런 분류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거고 분류체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 선행의 의미를 갖고서 하는 방식이 되는데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선행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관점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동행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동자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자가 얘기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대동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대동이라고 할 때 큰 밥상공체의 의미를 갖는데 동자의 의미가 천막을 쳐놓고 밥상에서 밥을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와 통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왜 선행이 아니라 동행인가 이 점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용성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백용성 선생님은 대학에서 미학과 철학을 공부하신 철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선행과 이 성가라는 동행이라는 주제, 이 낯선 주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어떻게 잘 재밌게 전달하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학하는 백용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안산의 리트머스라는 예술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 본연의 영역이 제가 철학자라고 소개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가 동행인데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셔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동행을 하는 건지, 어떤 동행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고민해보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남준이 썼던 이제 글인데요. 백남준은 이제 아시죠?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였는데, 어쨌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썼어요. 참, 우리가 아름다움이 뭐냐, 예술을 논할 때, 좀 특이한 답변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신 이제 강렬함을 잃지 않고 다양한 변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적, 인륜적 차원으로서 대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 도달하면 아름다움의 경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이제 특이한 의견을 줬습니다.
저는 상당히 독특한 의견이고 동의할 만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변해가는데 저는 이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는 시간의 방향이고요. 또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하강하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늙는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세븐틴이라고 해요. 세븐틴이 하이 절정이고 삶에. 그러니까 세븐틴 이전에 있는 애들은 세븐틴을 향해서 자꾸 뭘 꾸미고 막 그게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리고 세븐틴이 벗어나면 점점 나는 늙어가고 있어 뭐 이렇게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 소비 문화화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시간의 흘러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이런 게 없고 어떤 젊음을 너무 이제 소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게 하는 식의 어떤 시장 경제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뭐랄까요 외면만 추구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시간 자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영화인데요. 제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더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이따가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별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네요. 그럼 이거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구에서도 뭐 그리스 문화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노인층 혹은 아동층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인층 이런 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어떤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이 있고 뭐 까난 아기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본질적인 것은 각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억지로 뭐 동행하자 만든다고 해서 동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서로 좋아야 뭐 되는 거고 뭐 손톱도 마주쳐야지 이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선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화되는 걸로 가는 거죠. 즉, 뭐 실업자층 혹은 노인층을 대상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대상화시킨다는 거는 뭘까요? 혹은 제가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뭘 가정하냐면 선행을 베푸는 자가 당연히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푸는 자는 위에 있고요. 베품을 당하는 자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스키모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함부로 선물 받지 마라. 왜? 그러면 또 빚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관계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받을 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좀 본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화라는 게 뭐냐면 사르트르도 얘기했지만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이것도 대상이죠. 그때 대상을 말하면 저는 주체인데 사실 서로 주체라는 표현을 이제 김상봉 철학자께서 쓰시는데 서로 주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주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주체가 된 상태에서 인생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혹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노년층, 뭐 청년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근본적인 범죄였냐면은 잠깐 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데요. 자유인과 노예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대상화된다는 게 노예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즘 현대사회는 그 한나 아레트가 얘기했듯이 서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적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식당에 가면 뭐 밥을 시키면 그분은 저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고 전 주인이 됐다가 제가 다른 데서 일할 땐 제가 또 서비스를 하는 좀 예전에 뭐 가혹한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좀 가벼운 어떤 전 보편적인 노예와 주인의 어떤 이렇게 번갈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질서가 찾아왔는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노예는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노예가 주로 전쟁 노예가 많았는데요. 잡혔을 때도 죽을래 말래 하면은 명예롭게 나는 적과 싸우라 죽겠다. 그러면 아무리 적이라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살겠어요. 그래도 컴온 와라 하고 노예 생활을 해요. 약간 뭐 노비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를 되게 혐오했는데 왜 그랬냐면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즉 뭐냐면 그리스어로 조회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이제 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사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나요? 뭐 제가 대학에서 물어보면 먹기 위해 산다는 친구들 대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주로 만나면 뭐 먹고 사냐? 뭐 진짜 먹기 위해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스에서는 그거는 아주 말 그대로 노예적 삶이죠. 그럼 비오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비오스는 이제 지금의 바이오의 어원이기도 한데 가치 있는 삶인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촌에는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뭐 농장도 있고 먹고 사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센터에 보면은 폴리스라고 광장이 있죠. 그 폴리스에서 자유인들이 모여서 뭐 민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아는 그 민주주의 행위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자유인들이 하는 행위였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만을 하는 식으로 가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삶이었고 어떤 공동체의 미래, 어떤 공공적인 것을 뭔가 얘기하고 추진하고 뭔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자유의 장소였습니다. 노인 문제든 뭐 실업자 문제 어떤 사회 문제들도 다 복지적인 문제로서만 이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서 뭐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얘기했지만 워낙 경제적인 생산력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사회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 노인분들은 뭔가 어르신이긴 한데 우리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근데 뭐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제 좀 그늘진 곳에 있는 거죠. 좀 배제되는 식으로 되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스포트라이트는 뭐 우리나라 같은 건 한 20대 초반 중반이겠죠. 그쪽으로만 자꾸 문화가 가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소외감이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불화도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저도 뭐 전철에서 뭐 그런 불화들을 이제 본 적이 많이 있죠. 심하게 싸운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두 개의 방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 늙는다는 게 뭔지 사실 의학적으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됐대요. 그리고 이 천문학이나 우주적으로 봐도 시간이 흘러가면 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보면 그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 우주가 열이 점점 식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열이 제로 상태가 될 수가 있대요. 이 우주 자체가. 그런데 그걸 계속 지연시키면서 위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철학자 베르송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 쪽의 방향은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우주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쏟으면 100%다 주워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어딘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지금 뭐 밖에 보시면 저 식물들이나 보시면 아시죠? 볼은 어떻습니까? 열을 받으면 따뜻해지고 끝이잖아요. 근데 저 식물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태양을 받으면. 네, 놀라운 일을 해줘. 네, 광합성이라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쵸?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데, 돌이. 식물이 한 지구상에 이제 한 20억 년 동안 끝없이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으면 동물은 이제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쓸모 없어지려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생명이다. 그 생명의 기가 당연히 인간에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들고 시간을 먹어간다는 것은 그냥 퇴락하고 뭔가 맛이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숙해 간다는 거고 뭔가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실의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면은 뭐 젊은 친구들은 뭔 소리냐 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들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치가 있죠. 다른 가치가 있죠. 추구하는 가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편적 가치, 돈과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추구해야 될 인간적 가치가 분명했던 사회였다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같이 바라볼 별이 이제 있죠. 별을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미디어가 되고 진짜 별은 이제 우리가 뭐 헐리우드 스타나 뭐 텔레비전의 스타들 그것만 쳐다보고 이제 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 환경이. 예전에 밤하늘을 보면 진짜 별을 봤는데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스타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쫓고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이제 인간적 가치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최근작인데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중간에 음악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대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주 독특하게 어떤 성숙의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빠른 걸 원하잖아요. 뭐 인터넷 뱅킹, 뭐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빨리빨리 이제 접속하고 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효율성과 뭐 합리성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이제 경제로 수렴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를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 어떤 방식들,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해준 그런 연결하는 방식들도 아주 있고, 그게 뭐가 될지 우리가 예측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좀 찾으면, 이제 그런 동행의 방식들을 수만 가지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 써는 왔는데, 히트먼이 이제 논란에 썼던 시, 딱 한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3쪽에 있는데요. 뭐 아무서도 논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양으로 흘러가며 점점
더 웅장해지고 넓어지는 강화기를 나는 너에게서 본다. 네, 이게 저는 어떤 성숙과 완성의 시간을 가져가는 그 나이가 들어감에 아주 훌륭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예, 그럼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용성 선생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동물적인 생존을 지칭하는 조회라고 얘기하고 좀 시민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갖는 그런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회와 비오스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 노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 조회적 상태의 삶이 아니라 비오스적인 어떤 삶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체가 되는 서로 주체성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이 시간의 이빨을 같이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스파크가 막 일어나잖아요. 어떤 무대 정남이라든지 작동할 때. 근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의 선물. 시간의 이빨을 함께 견뎌내는 데서 생기는 어떤 힘이 아닌가 싶은데 그 동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간의 이빨을 함께 견디면서 이 우애로운 마주치는 현장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영화 스트레이트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낯선 소녀, 음실한 낯선 소녀를 만나서 새로운 어떤 느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우정에 관한 얘기는 삶에서 우리를 나를 나에게 하고 내 삶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이 오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중세시대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는 항상 삶의 여정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삶의 여정부가 뭐냐면 이렇게 시계처럼 마치 유년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절, 유년 시절 삶의 여정부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 삶의 여정부가 둥그렇게 돼 있어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어떤 계단이나 사다리가 아니라 이 둥그런 바퀴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한적인 어떤 원의 형태를 띠는 이 삶의 여정이 깨진 게 19세기 와서 깨졌다고 해요. 19세기 와서 깨진 게 바로 어떤 발전 모델이 그때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면서 깨지게 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 어쩌면 이런 본연의 연구라든가 토론이 우리 삶을 논에 관한 태도를 좀 다른 관점에서 척도를 바꾸는 이거에 관련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을 백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약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약손은 그야말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회가 요즘에 어떤 우리 한국 자본주의 사회 그 안에서 특히 노인이나 이런 층들이 소외나 불안 같은 거를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반디와 너의 꿈을 보여줘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의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손을 가진 사람들에서 했던 지역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프로젝트 이렇게 커다란 분류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약손에서는 심리 사회적 지지로서의 약손을 표방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인간 내적인 심리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의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요한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좀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이 안에 그 소아마을이라고 하는 그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의 그 생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반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꿈, 이런 거를 합해서 반디와 너의 꿈을 보여줘, 이렇게 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쭉 훑어보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소통이라고 하는 테마였고요. 이거를 제가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치 체계에서 이런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노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예술 통합으로 했었고요. 주거의 공공성과 환경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생태계의 꿈을 미래세계의 꿈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소통의 고리로서의 표현예술, 그리고 공동체의 꿈이라고 하면, 그래서 소통 구조가 지역 주민, 소아마을 주민, 지역 시민단체, 예술가와 문화적 교육 매개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소통을 하는 것들의 사례가 이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마을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렸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그 동주민동 연수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아트와 문화적 교육 담당자로 매개자가 됐었고요. 지역 시민단체에서 국민연합이나 환경단체나 예술단체나 문화원, 이런 소통 구조를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이며 강사이며 커뮤니티 아트 예술가이며 지역 비전의 활동가, 그러니까 지역의 꿈들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가져갔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는 이렇게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장년층도 계시고 노인층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시에 소개를 하는 건데, 노인분들이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중간 과정들이 좀 생각을 하고요. 7차 시에서는 그 동네가 그 저어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2,000여 마리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멸종위기종이 동네에 있으니까, 마을에 있으니까 거기를 탐사하고 지역의 생태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같이 제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여러 세대들이 같이 이거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갯벌도 탐사했고요. 요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고, 여기 손자, 손녀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연결고리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가이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이제 회원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한 그런 작업들을 모아서 중간에 황인술제라고 하는데 같이 출품도 했습니다. 그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다분히 투쟁적인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그 운동은 좀 약간 그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기 많이 투쟁하는 사람이다, 그죠? 네, 당신의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이분도 계시고 소아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요 부분은 이따가 이미지만 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한 40차씩 정도 되는 거에서 초중반 정도의 이런 예술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시를 2번이나 한 거예요. 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데서도 전시를 1번 한 거고, 마지막에는 그 재개발 지역의 천막에서 또 마지막 연말 축제처럼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다가 소떼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차 시에는 그 생태적인 그런 그 가치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반딧불이와 사라져간 도심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손인형 만들기. 그래서 이 노인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그런 분들이죠. 굉장히 반의실 솜씨도 되게 좋아서 손자 손녀들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뭐 같이 할 때 실력들을 많이 발휘해 주셨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에 힐링도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의실을 이 멸종 기종들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군요. 계속 이 연결, 지역 사회 내에서 서로 연결 어떤 고리들이 되는 거였는데, 저는 또 인천민예총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미 평화축제라고 하는 것이 인천민예총에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그 축제에 또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축제에 참여한 거를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는 노인분들은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준비만 해줬죠. 떠날 때. 그래서 이렇게 행진할 때 이렇게 같이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이렇게 들었던 아이가 들었던 그 천이 우리 엄마 아빠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리고 걸개그림이라는 거는 함께 커다란 천에 이제 그려서 그 마을에다가 같이 걸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그렸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린 거죠. 그리고 솥대를 만들었을 때는 남성분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 같은 것을 잘라주셨고, 아이들은 거기에 색칠을 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보이셨죠? 커다란 솥대를 마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멋있죠? 일반적인 이렇게 매끈한 솥대와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잔치도 같이 했고요. 이게 좀 오래전에 썼던 거다 보니까 2011년대는 11년, 그러니까 좀 전에 건 2010년 거였고요. 2011년에 저어새가 그 마을에 날아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게 환경단체에서 컨테이너에 저어새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가 와서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 그게 쭉 이어진 거죠. 그렇죠? 다만 어떤 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전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같이 나오네요. 객관에서 같이 하는 거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시고 같이 참여를 하신 거고요. 이게 환경단체 그리고 이게 전시입니다. 이것도 소환바위라고 하는 요 천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과정 전시였고, 이거는 그 공동체의 꿈을 각자 가방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바느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만들어주셔 같이 도와주셨고요. 이거는 그 전에 거군요. 이거는 가슴 아픈 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학예예술제 때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 버려진 어떤 식기나 이런 걸 가지고 좌선 행선할 때 행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황해미술제 때 또 같이 했습니다. 약간 생경하게 보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재개발 지역에 그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분이 이제 노인분이죠. 이거는 제 작업입니다. 월광이라고 하는. 저도 예술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거기서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을 이런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 생태적인 부분들을 같이 관찰한다든가 하면서 연결고리가 됐던 거, 연결고리가 됨으로써 그런 소통이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고요.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신 겁니다. 작업을. 네, 여기 막 주어권 제치 이것도 나오죠. 이렇게 며느리랑 어머님이랑 청소년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셨습니다. 이거는 반디와 너의 꿈을 보여줘라고 하는 것을 그 처음 플랜카드 현수막을 같이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전시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이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회의하시고 계신 장면이고요. 여기다가 같이 전시됐고요. 네. 자, 이거는 네, 아까 황해미술제 때 봤던 것들도 한 번 다시 했습니다. 네. 이게 중복이 되나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그 가방 만들어서 이렇게 비술 연결이고요. 이 안에 어떤 그 공동체의 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도 표현했습니다. 같이 만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사회적인 어떤 돌봄을 하는 분들과 같이 만났고요. 요양보호사 분들 또는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 우리 가깝게 부모님들이나 요양원 같은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보다도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죠.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 사회적인 어떤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 수업을 너무 듣고 싶은데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많이 받곤 해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24시간 퐁당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퐁당 근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그 또 보수는 정말 적어요. 보수는 정말 적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말이 정말 요양이지 똥기저귀 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족 대신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 대신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다. 그런 굉장히 정신적으로 가치로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사례에서 이제 한 분은 그래서 요양보호사로서 돌봄 노동이라고 또 얘기하고 감정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온갖 아픈 분들의 노인이나 아픈 분들의 그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 또한 노인인 분이죠. 네, 그리고 한 분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쳤다가 그 청소하는 분들의 어떤 대표가 된 여성 노동자의 사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장년층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상의 동작 만들기 이런 건 뭐냐면 지금 한 40회 이후에 공연에 올릴 거를 가명 음악극을 처음부터 이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공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루라고 하는 노래의 일상을 표현한 하루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어떤 부분들을 동작으로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도 느끼고 이런 과정을 40회 정도로 함께 1년 과정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부산 비엔날레에 참여 작가가 돼서 거기가 부산까지 전부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같이 또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네,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이분이 다 노인층입니다. 네, 청소 노동자로서 이런 소품들 만들고 계시죠? 소품 만들고 계시고 이 동작들을 수정하면서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공연 연습하시고 소품 소품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다 이분은 청소 노동자 대표신데 굉장히 고압적으로 뭔가 시키시는 분을 또 표현하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연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하루에 일지, 언제 무슨 약을 투여하고 언제 무슨 똥기저귀를 갈고 이런 얘기들을 이분도 이제 60이 넘으셔 노인 치면서 같은 노인을 돌보는 분인 거죠. 이거는 이제 공연도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에 요 몇 분이 이제 노인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돌봄 노동자들 중에 노인분이 계신 겁니다. 이거는 콜트악기 공장에 또 이렇게 지원을 가서 이분들이 같이 노래 불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시 출판 기념회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런 자료집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순서가 같이 이렇게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노래 연습하시고 나는 아름다운 불꽃이다라고 이런 세상이 젊었을 때 당신이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될지 정말 후회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자꾸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인생 이모작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음악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동작 해보시고 이러면서 점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를 좀 더 이렇게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있고 영상 사진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못하나 했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살면서 있던 이야기 하시라고 해서 방금 생각났는데 그 노인 복지관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 나도 이제 그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밥 좀 먹으러 가면 안 되냐? 아 와도 된답니다. 그래서 먹으러 갈게 했더니 하는 말이 근데 와서 바로 밥을 먹을 수는 없다. 왜? 당신은 거기 오면은 그 중에서는 아주 그냥 소전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선 일단 숟가락부터 넣고 그다음 반찬도 정리하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일 식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또 거기서 식사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다 보니까 진짜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60 진갑을 넘어가면서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이제 더 다른 그 나이 들어가기에 대한 준비를 저 스스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저기 맨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쪽 학교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듯이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좀 더 남은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공부, 초등학생의 자세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발제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행을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젊은이들은 그 시간이 없어서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약간 나이 드신 노인층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좀 약간 시달린다. 근데 그 시간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다. 이 두 노인과 젊은이의 동행을 좀 바람직한 동행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참 흔히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회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행이라는 건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결국 나를 비워가지고 너를 채워주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비워서 너를 채우고 해서 둘이 같이 시간의 이빨을 견딘다. 굉장히 강렬하게 견딘다. 시간이 물어뜯는 그 이빨에 그걸 견디어 나가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말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은 부부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상대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삶의 어떤 집회라든가 목표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삶에서 가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좀 같이 비슷해지는 쪽으로 맞춰가는 게 그게 동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 좋은 부분은 얼굴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서로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된다,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면은 서로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친구가 나중에 되지 않겠는가. 남자는 남성을 잃어버리고 여자는 여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만 남아서 친구처럼 같은 인생에 쓴 어떤 그 가시밭길을 같이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고추하면서 걸어가는 게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인생을 좀 이야기하고 부부라는 이렇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질풍노도 같은 그 사춘기를 보낼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인생이란 게 뭔가 삶이란 게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았습니다. 좀 주제넘게 좀 저수관처럼 했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오는 것인지 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내 나이가 이제 지금 사춘기니까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공부를 더 하면서 30 정도만 되면은 그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이 되기 상당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30이 됐습니다. 근데 먼저 알겠지 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좀 둔하고 좀 약간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20대나 10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좀 30까지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제 불혹의 나이라는 공자의 말씀대로 불혹까지는 40은 되면 뭔가가 이제 알 수 있겠지. 이제 40을 기다렸습니다. 40은 됐어요? 똑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50이 됐습니다. 50이면 뭐 1000명을 쥐한다고 그러는데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모르겠다. 이제 60이 남았다. 역시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은 실은 지향하는 것은 정반대지만 실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삶이 낮이라면은 죽음은 밤이라고 할 수가 있어. 밤과 낮이 반복되듯이 삶과 죽음도 계속 저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루를 열심히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까 전에 원을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인생의 삶도 원 같은 게 아닙니다. 원을 끊어가지고 직선으로 놓으면은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시작될 때와 끝이 있는 탄생과 죽음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탄생과 죽음 그 사이의 생만 좀 아는 거죠. 탄생 이전의 삶은 어디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물론 각자의 성경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주체가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또 100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결국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일단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저는 불행히도 이 종교의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종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현실 생그러니까 생만이라도 삶만이라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같이 말씀을 돌아가서 동행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 노년과 젊은이의 동행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동행을 위해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말이 좀 서거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서거는 아닙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노인들은 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꼰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올바른 이야기만 해 하고 이렇게 나를 지도 감독하고 그냥 산소리에 되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저한테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미국의 백과는 몇 군데에서 났습니다만 물론 그 강요하는 어르신은 그 어르신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환경과 주변 문화의 환경 이런 게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좀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살았던 환경에서 얻었던 교훈을 강요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과거로 퇴행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말만을 맞다고 강조하지 않는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를 쓰는 신보선이 한마디로 꼰대라는 용어를 정의를 한 걸 봤는데 항상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댓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노인과 젊은이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라면 젊은이의 말을 좀 경청해주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자세히 너는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라. 또는 살까 말까 하는 게 있으면 절대 사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것이 있으면 꼭 가라.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이 문화예술 강좌에 갈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오신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가다가 무슨 이제 뭐 물건들만 팔고 있는데 이거 살까 말까 사야지 한 번에 사야 되겠지만 살까 말까 망설이면 사지 말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첨단 동행을 위해서는 듣기를 좀 더 많이 듣고 말을 좀 적게 하라.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이라 그런 것도 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두서있게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꿈이 거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2006년도에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내 어릴 때 꿈은 거지였다라는 책을 청소년 스스로 쓰셨어요. 그 유년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아마 뭔가 좀 버리고 싶었던 게 많으셨던 거 봐요. 아마 그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김영호 선생님 뵈면 소년 같잖아요. 아마 노예봉지관에서도 한 20년 동안 소년 취급 당할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동행이라는 이제 그 대화에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동행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사자와 그 문화사자가 같이 일종의 문화적인 공유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바뀌는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도 노력을 해야겠고 노년 세대도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너무 꼰대가 되지 말자. 이 말을 저는 너무 거룩해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사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이게 바로 이철가 얘기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호기심을 갖는 거라고 해요. 호기심. 낯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감을 이렇게 정신분석자의 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낯선 사람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이 미스노리즘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스노리즘이 바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수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보수주의라는 정치적 입장만 아니라 기존의 것들만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죠. 제가 평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올해 연초에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좀 보명을 좀 신경 써야겠다. 사람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장일순 선생님가 하시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죄지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죄지가 사라지면 저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면서 보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명. 이 보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킬 보자에다가 이름 보자. 이름을 지키라는 것을 얘기죠. 그 말이 저희 삶의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한테 중요한 게 민족 가슴에 좀 이렇게 새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래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더 그게 많이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 동양 정치철학 전공하시는 분 중에 이 배병섭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배병섭이라는 분이 그 맹자에 아주 밝으신 분이거든요. 맹자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맹자 사상을 수용할 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이 유민 사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또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유민 사상으로 봤는데 맹자의 진짜 진정목은 유민 사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유민 사상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무슨 뭐 국민들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사대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민의 논리를 갖다 대는데 그 유민의 논리가 다시 하면 우선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항상 시선 자체가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유민의 논리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그 측면을 얘기하면서 맹자 사상의 진짜 지도력은 이 유민의 사상이 아니라 여민의 사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비가 올 때 우산을 써주는 것이 어떤 정책이 아니라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몽땅 맞는 게 지금 그 정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삼행과 부관한 상관없는 동행의 의미를 제목에 좀 주셨던 거고요. 이 동자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아마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그 초안지라는 책은 없습니다. 그 초안지인데 역사적인 게 천하의 패권을 앞두고 항모하고 유방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항모는 엄청나게 엘리트 백그라운드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항모가 중국의 천하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유방이 장악을 하잖아요. 유방은 아주 시골 건달이잖아요.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닭도 훔쳐먹고 시골 양아치 같이 이제 품위 없는 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천하를 잡았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동포라는 게 있어요. 동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에 있는 해외동포라고 쓰는 말인데 원래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게 포자가 목포자잖아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항상 병사들하고 할 때마다 같이 음식 똑같이 먹고 내가 대장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막사에 자고 그런 동고동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아주 한미한 가문 출신의 유방이 아주 엘리트 출신의 이 항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됐다는 의미에서 동포라는 말을 쓰던데 이 동자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천막을 쳐놓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공자가 얘기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우토피아로서 대동세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동자의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어린 세대가 또 어떻게 하면 이 환대하는 식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 끼를 먹더라도 품위 있게 먹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를 제가 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행과 상관없는 혹은 선행이 필요 없는 혹은 선행과 무관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앞에 그 수식어가 붙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신보선 시인에서 왔던 시기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행 믿고 동행 혹은 선행이 더 베이스가 크고 그 안에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관없는이라는 부정들이 들어간 이유가 지나치게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을 위한 선행식으로 어떤 노인 문제든 사회 문제들이 가다 보니까 그걸 너무 치우쳤으니까 좀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용어를 좀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본질적 의미에서 선행은 아주 아름다운 행위고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복지조차도 이제 너무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생색내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제 덮어버리는 식으로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동행 문제라든지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저도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겠다 말이 있고 달라이라마는 그 말을 받아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선행 신문선 시인이 어느 시에서 이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이라고 하는 강조적인 동행이 있는 거죠.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저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국적도 다를 수 있고 성별도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과 국가와 종교와 인종을 모든 것을 다 떠나서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연대할 거예요. 진짜 참담한 공동체 얘기잖아요. 그 점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는 아마 신보석님이 그 참조하는 레퍼런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반 이리치라든가 이런 그 철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명한 이반 이리치가 이제 그 착한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기존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반 이리치의 해석은 여기 쓰러져 있는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마음의 윤리에서는 그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자기와 적대적인 어떤 이렇게 족속으로 보지 않고 그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 맥락과 통하는 상당히 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의라는 우리가 언어 자체가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이때는 저는 이렇게 특정한 명절이나 설날이나 추석 때 양궁원이나 도의원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설을 하죠. 이렇게 나무박스 좀 쌓고 사진 찍고 이게 진짜 설입니까? 이런 점을 이렇게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원래 이 혁명이라는 말이 혁명이라는 말의 어원이 블루셔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블루셔닝이라는 말은 천체 분야 용어에서 궤도라는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궤도를 우리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가 붙으면 이 궤도를 전혀 다르게 돌린다는 거예요. 완전 180도 돌리는 건데 아마 그 선행과 성경의 동행이라고 할 때 또한 우리의 생각을 전혀 다르게 궤도를 돌리는 사회의 어떤 전환, 어떤 뭐랄까요, 개안이라고 할까요, 회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통하는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송인 허수경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고고학자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허수경이라는 분이 쓴 시에 정신비빔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책으로 유명한 시는 그건 아닌데요. 정신비빔밥에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인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가 봐요. 그 양동이에다가 그 밤에 썩은 밥하고 반찬 전부 다 데워가지고 같이 비벼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그야말로 큰 밥상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연세가 지금 50대가 넘었습니다. 뭔가 좀 도시락 못 싸우는 애들 많았던 건데, 근데 이 도시락을 못 싸운 것이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표가 나는 게 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생님이, 천여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도시락을 항상 5개를 사왔어요. 사와서 남무르게 다 비벼서 먹었던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오늘의 주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착한 일 한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논의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 복지정책이나 문화정책이나 사회정책들이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정책의 철학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많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앞서 이치용 선생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나와 너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가시는 거라는 조심 이렇게 하시고, 마음,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화로는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